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어디라고 감히 이 신성한 서재에 발을 들여. 박한길의 벼락 같은 고함이 고풍스러운 서재의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선 채 경련하고 있었고 주름진 손은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었지요. 그 앞에는 이제 겨우 조그마한 소녀 소희가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소희의 손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투박한 종이별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천지남은 박 노인의 독설조차 뚫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유경사업으로 일국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거물이었으나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스스로를 이 거대한 저택이라는 감옥에 가둔 채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달이라는 단어는 금기였고 불구라는 현실은 죽음보다 깊은 수치였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옆에 있던 크리스탈 문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비단 카펫 위로 튀어올랐고 아이의 뺨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마른 무릎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할아버지, 다리가 너무 차가워 보여서요. 우리 아빠가 그랬거든요. 마음이 추우면 다리부터 얼음처럼 굳어버린다고요. 이 말은 박 노인의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타인의 동정과 연민을 가장 혐오하던 그에게 어린아이의 직설적인 관찰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강자로 살아왔으나 지금은 고작 휠체어에 묶인 채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온몸을 떠는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돌려 창밖에 시든 정원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심연은 분노라는 이름의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었고 그 바다 밑바닥에는 사고 당일의 죄책감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를 데리고 온 가사도우미 최 여사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았지만 박 노인의 서슬 퍼런 눈빛은 이미 소희를 자신의 평온을 깨뜨린 적군으로 규정한 뒤였습니다. 적막했던 저택에 운명의 불꽃이 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희를 데리고 주방으로 피신했습니다. 박 노인의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한 궁전이었지만 그 안은 수년간 환기되지 않은 곰팡이 냄새와 노인의 도끼가 뒤섞인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박 노인의 까다로운 수발을 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기에 학교를 마친 소희를 잠시 저택으로 데려온 것이 이런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소희는 겁에 질리기는커녕 아까 박 노인이 던져 깨뜨린 문진 조각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왜 자기 다리를 미워해? 미워하면 다리가 속상해서 더 안 일어날 텐데. 최 여사는 아이의 입을 황급히 막았습니다. 이곳에서 박 노인의 다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한편 서재에 홀로 남은 박 노인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단 바지 아래로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인 두 기둥. 한때는 건설 현장을 누비며 수천 명의 노동자를 호령하던 그 다리가 이제는 고목처럼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고 당일의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브레이크가 듣지 않던 그 찰나의 순간, 그리고
옆자리에서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떠난 오랜 비서의 얼굴. 죄책감은 독이 되어 그의 신경계를 마비시켰고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는 형벌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남긴 다리가 차갑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릎 위에 손목을 얹어 보았습니다. 감각은 없었지만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한기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온도가 아니라 희망이 거세된 인간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손을 떨며 거칠게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증오해야 할 대상이 자신인지 아니면 저 순진한 아이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최 여사를 호출하여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당장 아이를 내보내지 않으면 너희 모녀도 이 집에서 끝이라고 말입니다. 최 여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빚에 쫓겨갈 곳 없는 그들에게 이 저택은 마지막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마음은 빙산보다 더 견고했습니다. 내 집은 타가소가 아니다. 저 아이의 눈망울을 볼 때마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는 게 느껴져. 알겠나? 오늘 안으로 해결해. 박 노인은 식탁 위에 차려진 진수성찬을 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방 문 뒤에 숨어 있던 소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는 종이별 대신 낡은 동화책 한 권을 품에 안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 다리를 고쳐드릴게요.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마음은 없다고요. 소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포기한 이 다리를 고작 동화책이나 읽어주는 어린애가 고친다니?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날 걷게 한다면 내가 가진 이 저택과 전 재산을 주마. 하지만 실패한다면 너희 엄마와 너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다. 할 수 있겠니? 이것은 박 노인이 던진 가장 잔인한 도박이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저랑 같이 정원을 걸어주면 돼요. 박 노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놀랐습니다. 욕망에 찌든 어른들만 봐왔던 그에게 돈 대신 산책을 요구하는 아이의 제안은 신선한 충격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이 기괴한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조카 조 본부장이 이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조 본부장은 박 노인의 재단을 장악하려는 야심가로 이 꼬마 아이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까봐 서늘한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첫날, 소희는 박 노인의 침실로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은 침대에 걸터 앉아 책만 보고 있었으나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 노인의 발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청진기 장난감을 꺼냈지요. 할아버지, 다리랑 인사부터 해야 해요. 안녕 다리야. 그동안 많이 추웠지? 소희가 왔어. 박 노인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내 다리는 귀가 없어. 하지만 소희는 진지하게 다리에 청진기를 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박 노인의 마른 장강을 훑을 때
박 노인은 4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감각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이라기보다는 잊고 지냈던 누군가의 온기가 피부를 타고 올라오는 기분이었지요. 박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다리가 뭐라고 하더냐? 무뚝뚝한 물음이었지만 소희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보고 싶었대요. 할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박 노인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야 해? 사고를 낸 건 내가 아니라 그 트럭인데. 박 노인의 고함에도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따뜻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한 건 이 다리를 버려두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박 노인은 자신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에 당황했습니다. 수년간 그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순수하게 만져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휠체어 대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지요. 박 노인의 저택에 기묘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매일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박 노인에게 동화를 읽어주거나 정원에서 따온 꽃을 방 안에 두었습니다. 박 노인은 치워라, 시끄럽다고 소리를 질러댔지만 소희가 오지 않는 시간엔 자꾸만 문 쪽을 쳐다보게 되었지요. 한편 조카 조 본부장은 초조해졌습니다. 삼촌의 상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자 재단 장악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최 여사를 불러 조용히 협박했습니다. 그 애가 삼촌을 홀리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너를 공금 횡령으로 고발할 거야. 최 여사는 겁에 질렸습니다. 조 본부장이 이미 장부를 조작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녀는 소희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가자고 달랬지만 소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다리가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어. 내가 포기하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무덤 속에서 사는 거야. 소희는 박 노인의 서재에서 조 본부장이 몰래 가져가려던 장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할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소희는 그 장부를 박 노인의 휠체어 밑바구니에 숨겼습니다. 박 노인은 아이가 뭔가를 숨기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르는 척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조 본부장은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알고 광분했습니다. 그는 모녀를 쫓아낼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박 노인이 아끼는 골동품 시계를 훔쳐 소희의 가방에 넣어둔 것입니다. 이 집안에 도둑이 들었군요. 조 본부장의 비열한 외침이 저택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 본부장은 박 노인 앞에서 소희의 가방을 거칠게 뒤집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필통과 교과서 사이로 금빛 찬란한 박 노인의 시계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삼촌. 이 모녀가 돈이 없으니 이제 물건까지 손을 댑니다. 이래도 그 꼬마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조 본부장의 일그러진 미소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박 노인의 눈빛은 다시 예전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이라는 존재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너희도 결국 그 돈 때문이었어. 박 노인이 휠체어를 돌려 방을 나가려던 순간 소희가 조 본부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주머니에도 시계 있잖아요. 조 본부장은 당황하며 아이를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꿋꿋하게 외쳤습니다. 아저씨가 아까 서재에서 시계를 가방에 넣는 거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가져가려던 이 종이들도요. 소희는 휠체어 밑에서 숨겨두었던 장부 뭉치를 꺼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장부를 보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것은 조 본부장이 수년간 재단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고스란히 적힌 비밀 장부였습니다. 박 노인은 장부를 훑어보더니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조카, 내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이런 짓을 해? 조 본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 실장, 이 인간 당장 끌어내고 경찰에 넘겨.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가고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조 본부장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박 노인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 아무 연고도 없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희는 겁에 질려 구석에 앉아 있는 엄마를 다독이며 박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다리가 더 힘들어해요. 박 노인은 소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니? 내가 널 쫓아내려 했는데 왜 내 장부를 숨겨줬어? 소희는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걸으면 저랑 꽃밭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약속 지키는 분이니까요. 박 노인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도끼가 빠진 인간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독한 노인네긴 해도 약속은 지키지. 그날 밤 박 노인은 자신의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전처럼 혐오스러운 나무 토막이 아니라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노인이 미안하다, 내 다리야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순간 오른쪽 발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린 것입니다. 물리적인 감각이라기보다 영혼의 진동에 가까운 움직임이었지요. 박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소희가 머물고 있는 방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었겠지만 박 노인은 느꼈습니다. 굳게 닫혔던 자신의 마음의 성문에 드디어 틈바구니가 생겼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자마자 박 노인은 소희를 불렀습니다. 소희야, 내가 이겼다. 내 발가락이 움직였어. 소희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거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리가 할아버지 용서를 받아준 거예요. 최 여사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박 노인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오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과해야지. 내가 너희를 의심했어. 이 늙은이의 눈이 어두웠구나. 박 노인의 얼굴에는 4년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 본부장은 감옥에 가기 직전 박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마지막 공작을 꾸몄습니다. 4년 전 박 노인의 사고 차량을 수리했던 정비사를 매수해
사고의 원인이 박 노인의 과속 때문이었다는 가짜 증언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자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박 노인의 명예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유경사업가의 두 얼굴, 과속사고로 비서를 죽음으로 내몰고 하반신 마비.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노인은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역시 세상은 믿을 곳이 못 돼. 내가 다시 걸으려 하니 나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리는구나. 그는 다시 휠체어에 몸을 묶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소희가 문을 두드려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다시 차가운 얼음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조 본부장의 비열한 미소가 TV 화면 너머로 박 노인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삼촌,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박 노인의 심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저택 주변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박 노인은 커튼을 굳게 닫고 어둠 속에 숨었습니다. 최 여사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했고 소희는 그런 할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실은 가려지지 않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태양은 구름 뒤에 숨어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고요. 박 노인은 방 안에서 소희의 목소리를 들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진실? 진실 따위가 무슨 상관이냐?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그때 소희가 박 노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또 다른 물건이 있었습니다. 조 본부장이 숨겨두었던 낡은 블랙박스 칩이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4년 전 사고라고 적힌 라벨을 보고 박 노인에게 가져다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들어온 박 실장의 도움을 받아 박 노인의 침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4년 전 사고라고 적혀 있어요. 박 노인은 칩을 건네받고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4년 전 비 오는 날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차가 과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 본부장이 보낸 트럭이 고의로 박 노인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지요. 박 노인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조카, 내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아이의 살인을 계획했던 거였어? 사고의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던 박 노인에게 이 영상은 족쇄를 풀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박 노인은 영상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핸들을 꺾어 자신을 구하고 대신 충격을 흡수한 비서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사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었어. 나를 지켜준 거였어.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4년 동안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소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소희야,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가져온 이 작은 칩이 내 평생의 저주를 풀어줬어. 박 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감사와 평온만이 가득했지요. 박 노인은 즉시 박 실장을 통해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상황은 180도 역전되었습니다. 조 본부장은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고 박 노인의 명예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박 노인의 투쟁과 그 옆을 지킨 작은 소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소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정원을 함께 걷자. 이번엔 약속 꼭 지키마. 박 노인은 그날 밤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것은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는 생명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정원 문이 열리고 박 노인이 휠체어 없이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옆에는 소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보조를 맞추고 있었지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가득 채웠을 때 대문 안팎으로 모여든 기자들과 이웃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휠체어에 묶여 죽은 듯 지냈던 거물, 박한길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현관문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박 노인의 다리는 아직 가느다란 고목처럼 위태로웠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희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맞잡은 채 마치 천사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자, 소희야. 할아버지가 드디어 약속을 지키러 나왔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왼발을 내디뎠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식은 땀바닥이 등을 적셨지만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소희의 따스한 체온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마침내 박 노인이 휠체어 없이 정원 흙바닥을 밟는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행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인간의 위대한 부활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정원 한가운데 핀 보랏빛 라일락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향기를 음미했습니다. 소희야, 공기가 이렇게 달콤했구나. 내가 그동안 이 귀한 걸 잊고 살았어. 소희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이제 하나도 안 춥대요.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줘서 너무 기쁘대요. 두 사람의 모습은 노을 지는 언덕 위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기적 뒤편으로 몰락한 조 본부장의 마지막 발악이 독사처럼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회복 소식이 전국을 강타하자 박 노인은 다시 유경재단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특히 소희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위한 마음치유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이 정의로운 행보는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조 본부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도 자신의 수하들을 동원해 박 노인을 무너뜨릴 최후의 도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화롭던 저택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 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원에서 놀던 소희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소희의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최 여사가 달려나와 사내들을 가로막았지만 건장한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소희를 납치해 순식간에 사라졌고 현장에는 소희가 할아버지에게
주려던 종이 별만이 짓밟힌 채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박 노인이 귀가했을 때 저택은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건넨 메모지에는 조 본부장의 비열한 요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환원 계획을 철회하고 모든 고소를 취하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은 보장 못한다. 박 노인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휠체어를 가져오라는 박 실장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아니, 이제 휠체어는 필요 없다. 내 아이를 구하는데 내 발로 직접 가겠다. 박 노인은 지팡이를 쥐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조 본부장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직감했습니다. 조카가 어린 시절 박 노인에게 빼앗아 가려다 실패했던 교회의 폐창고 부지였지요.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박 노인은 박 실장만을 대동한 채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 노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다리를 다독였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버텨다오. 저 아이가 나를 걷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저 아이를 지켜야 한다. 폐창고에 도착하자 차가운 강풍이 박 노인의 외투를 휘감았습니다. 다리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무너져 내리려 했지만 창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희의 울음소리가 박 노인의 신경을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박 노인은 지팡이의 의지에 어두운 창고 안으로 한 발짝씩 발을 들였습니다. 안에는 조 본부장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이 소희를 의자에 묶어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삼촌? 생각보다 발걸음이 가벼우시네요. 어둠 속에서 조 본부장의 신복인 고 실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지팡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툭 지팡이가 멀리 날아가자 박 노인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거꾸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소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 실장은 바닥에 쓰러진 박 노인을 조롱하며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죠. 그럼 아이는 살려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박 노인의 손에 거친 흙바닥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고 실장은 박 노인의 머리 위에서 가소롭다는 듯 침을 뱉었습니다. 한때의 거물 박한길이 고작 꼬마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어다니다니 참으로 볼만합니다.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땅바닥을 짚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희가 자신의 다리에 대고 불러주던 노래와 따뜻하게 감싸주던 작은 손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더니 엄청난 악력으로 고 실장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무슨... 당황한 고 실장이 발을 빼려 했지만 평생 건설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박 노인의 손아귀 힘은 대단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를 악물고 근처에 쇠파이프를 지지대 삼아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뼈가 어긋나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박 노인은 기어코 두 발로 일어섰습니다. 내 다리는 저 아이의 선물이다. 너희 같은 버러지들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박 노인의 사자후가 창고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소희를 향해 직진했습니다. 불량배들이 달려들었지만 박 노인을 호위하며 매복해 있던 박 실장과 비밀리에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창고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안에서 박 노인은 오직 소희만을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진입으로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고 실장과 일당들은 현장에서 전원 체포되었고 조 본부장의 추가 범행 증거들이 그들의 품 안에서 쏟아져 나왔지요. 박 노인은 소희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소희야. 할아버지가 늦었지? 소희는 울먹이며 박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거 다 봤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박 노인은 소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비록 다리가 후들거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은 무게감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갇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일당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심을 돈으로 계산하려 했던 내놈들의 죄는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박 노인은 지팡이 없이 오직 소희를 아는 팔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창고 밖 햇살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창고 밖에는 최 여사가 오열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다리 근육의 회복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멀리서 조 본부장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박 노인의 가슴 속에는 비로소 안전한 평화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 박 노인의 저택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박 노인은 조 본부장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저택의 담장을 허물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지요. 대신 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고쳐 썼습니다. 소희야, 이리 와보렴. 박 노인은 소희를 무릎에 앉히고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장함은 물론 박 노인이 설립한 재단의 이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냥 할아버지랑 매일 아침같이 산책하는 게 제 유산이에요. 박 노인은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내가 가르쳐준 그 산책의 가치가 훨씬 크구나. 박 노인은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재단의 모든 수익금은 소희가 성인이 되어 운영할 마음의 학교 건립 기금으로 전환되었지요. 이는 혈연을 넘어선 진심과 진심이 이어받는 거룩한 계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어느 날 박 노인의 건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재활과 납치 사건 당시의 충격이 겹쳐 심장에 무리가 온 것입니다. 병실에 누운 박 노인은 소희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소희야, 할아버지는 이제 무섭지 않단다. 내 덕분에 4년이나 더 살았고 무엇보다 걷는 기쁨을 알게 됐으니까. 소희는 할아버지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며 기도했습니다. 의사들은 고령의 나이에 큰 수술은 위험하다고 했지만 박 노인은 소희를 위해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두고 어디를 가겠나?
내 심장은 저 아이의 웃음소리로 뛰는 것인데. 수술실로 향하는 박 노인의 손에는 소희가 접어준 금빛 종이별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와 소희는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박 노인이 다시 걸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박 노인이 심어둔 라일락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던 그때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는 지친 기색이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적입니다. 박 회장님의 삶에 대한 의지가 의학적 한계를 이겨냈습니다. 소희는 엄마의 품에 안겨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수술 후 회복을 마친 박 노인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은 이제 박한길 장학센터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되어 있었지요. 정원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박 노인과 소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이제 지팡이도 없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대지를 밟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와 박 노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 노인은 예전의 고집불통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래, 너희가 나의 가장 큰 보물이자 보상이다. 박 노인은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재산보다 지금 이 순간 아이들과 나누는 따스한 숨결이 진정한 영웅의 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이제 박 노인의 손녀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적의 할아버지와 천사 소녀라고 불렀지요. 박 노인은 육체적인 하반신 마비뿐만 아니라 영혼의 마비까지 완벽하게 치유하고 세상으로 복귀한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그의 복귀는 절망에 빠진 많은 시니어에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매주 주말마다 소희와 함께 김 비서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사고의 진실이 밝혀진 후 그는 비서의 가족들을 자신의 친가족처럼 돌보고 있었지요. 김 비서,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보고 있네. 정말 고맙네. 박 노인은 묘소 앞에 소희가 접은 종이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망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박 노인이 세상으로 가지고 돌아온 영약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소통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굳은 이유는 세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그러면 대지는 다시 여러분을 밀어 올려줄 것입니다. 그의 강연은 수많은 노인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소희는 할아버지의 든든한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국을 누비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지요. 박 노인의 집은 더 이상 적막한 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희망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영약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번져나갔습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러 박 노인의 머리는 서리처럼 하얗게 변했지만 그의 미소는 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이제 어엿한 숙녀의 티가 나는 소희는 박 노인의 팔짱을 끼고 저택 뒤편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노을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두 사람은 약속했던 영원한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그날 서재에서 저한테 소리 지르던 거 기억나세요? 소희의 장난 섞인 물음에 박 노인은 허허 웃었습니다. 그럼 기억나고 말고. 그때 내가 내지른 그 종이별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도 어둠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을 게다. 박 노인은 소희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언덕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언덕 정상에 서자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 노인이 세운 학교와 병원,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은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인생은 걷는 것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나누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는 것. 소희야, 할아버지랑 조금만 더 걷겠니? 소희는 화답하듯 할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같이 걸어요. 지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었지만 두 사람의 길 위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별빛이 총총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